나는 이정순 올해로 75이 되었다. 이렇게 마주 앉아 내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내 삶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이제는 이 이야기마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다. 나는 지금 요양원에 있다. 내 의지로 온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길고도 씁쓸했다.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젊었을 때는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처음 요양원에 도착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낯선 공간, 병원 냄새와도 비슷한 향이 코를 스쳤다. 벽에는 웃고 있는 간호사들의 사진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글자들이 나를 위로해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서글퍼졌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만큼 늙었다는 것.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들었다. 문이 열리고 요양원 직원이 내 이름을 불렀다. 이정순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순간엔 마치 병원 진료실에 불려 들어가는 환자가 된 기분이었다. 방은 깨끗했다. 정리된 침대와 작은 창, 그리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텔레비전 소리. 이곳이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벽에 걸린 거울을 봤다. 그 속에는 주름이 깊이 패인 낯설 만큼 낡은 얼굴이 있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직원들이 다정하게 말을 걸었고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르신, 처음 오셨죠? 조금만 있으면 익숙해질 거예요.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러길 바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말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했다. 내 삶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표에 따라 움직였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되자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익숙해졌다. 말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졌다.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어느새 내 자신이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실감이 났다. 여긴 내 집이 아니었다. 내 집에서는 아침마다 내가 직접 커피를 내리고 텃밭에 물을 주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했다. 내게 주어진 자유는 손바닥만큼이나 작았다. 식사 시간도 적응이 되지 않았다. 둥그런 테이블에 앉아 모두 같은 음식을 받아들었다. 누군가는 익숙한 듯 조용히 먹었고 누군가는 밥 한 숟갈 뜨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나는 밥맛이 없었다. 사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응되지 않은 것은 대화가 없다는 것. 이곳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작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누군가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창밖만 쳐다봤다. 나 역시 점점 그렇게 변해갔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졌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은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나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이게 최선이라고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나는 요양원에서 첫날을 보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나는 왜 여기에 왔을까? 나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하지만 그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허무하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을 맞았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큰아들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디선가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어머니, 우리 다 같이 이야기 좀 나눠요. 그 순간 나는 이미 감이 왔다. 이제 나를 떠밀 시간이 되었구나. 그날 저녁 거실에는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모였다. 큰아들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작은아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들은 미리 준비해온 말들을 정리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감이 왔다. 어머니, 저희가 고민 많이 했어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혼자 계시다가 혹시라도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어떡해요. 솔직히 우리도 같이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작은 아들이 말을 덧붙였다.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에서 어쩔 수 없음이라는 감정이 읽혔다. 나는 묻고 싶었다. 정말로 나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책임을 덜고 싶은 것뿐일까? 며느리가 덧붙였다.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있어서 훨씬 안전해요. 나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들이 내 앞에서 내 삶을 결정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없는 자리에서 결정한 듯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나는 자식들을 보았다. 작은 아들은 애써 시선을 피했다. 큰 아들은 이게 최선이에요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너희들은 나랑 같이 살기는 싫은 거니?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이 나에겐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내가 평생을 돌봐왔던 그들은 나를 돌볼 생각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며느리들은 이미 준비를 마친 듯했다. 요양원도 여러 곳 알아봤어요. 어머니께 제일 좋은 곳으로 모실 거예요. 이제 나는 선택지가 없었다. 거절해도 소용없을 터였다. 이미 이들은 나를 보낼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딱히 많이 챙길 것도 없었다. 오래된 사진 몇 장, 평생 쓰던 성경책, 그리고 어릴 적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들. 다음 날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집이 점점 멀어졌다. 내가 40년 넘게 살아온 곳, 그곳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꼭 쥐고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눈물이 나지 않아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이게 가족이란 걸까? 차는 천천히 요양원 앞에 멈췄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은 멀끔했다. 벽은 깨끗한 흰색이었고 큰 유리창에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문구를 볼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행복한 노후라 정말 그럴까? 큰아들은 운전석에서 한숨을 내쉬고는 뒷좌석을 돌아보았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나는 조용히 차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요양원 앞 정원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어떤 이는 휠체어에 탄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직원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걷고 있었다. 나는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걸까? 입구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던 직원이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이정순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내가 이곳에서 오래 있을 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큰아들은 서류를 꺼내 들었다. 여기가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 된다고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확인했다. 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편하게 라는 말이 너무 가벼웠다. 나는 편해서 온 게 아니다. 선택할 수 없어서 온 거다. 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어르신들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들. 하지만 사진 속 미소들이 왠지 가짜처럼 보였다. 방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이미 누군가가 있었다. 휠체어를 탄 작은 체구의 할머니.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새로 오셨나 보네요.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는 2개, 벽에는 작은 옷장과 책상이 있었다. 창문은 있지만 바깥 풍경은 주차장이었다. 큰아들은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괜찮네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직원분들께 말씀드리세요. 여기서 잘 지내시면 돼요.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잘 지내시면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정말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의무를 다했다는 안도감일까? 그렇게 그는 떠났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제야 숨을 깊이 내쉬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라는 사실이 실감났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 익숙하지 않은 방, 낯선 공기, 침묵 속에서 들리는 미세한 소음들, 그리고 마음 깊숙이 차오르는 무력감.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요양원에서의 삶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에 맞춰 흘러갔다. 아침 6시에 기상, 7시에 식사, 10시에 운동, 12시에 점심, 오후엔 짧은 산책, 5시에 저녁, 밤 9시 소등. 그게 하루였다. 그리고 그 하루는 매일 똑같이 반복됐다. 마치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정해진 루틴에 따라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나는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다. 눈을 뜨면 똑같은 날이 반복될 테니까. 아침 식사는 늘 같은 메뉴였다. 묽은 된장국, 조미김 몇 장, 그리고 차갑게 식은 밥. 어르신들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냥 기계처럼 밥을 먹고 기계처럼 자리를 떠났다. 나 역시 그랬다.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밥맛이 없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다. 나는 배고픔 대신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다. 운동 시간이 되면 직원들이 나와 어르신들을 밖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도 산책하시면서 햇빛 좀 쬐세요. 햇빛을 쬐다고 이 마음이 나아질까?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정원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다. 어떤 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나무 벤치에 기대어 쉬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멍했다. 그들 역시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그곳을 돌아다녔다. 특별히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의 나무잎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게 내가 본 유일한 변화였다. 산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면 늘 침묵이 찾아왔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어느 날 작은 새 한 마리가 전깃줄 위에 앉아 있었다. 그것을 한참 바라봤다. 새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날아갔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다. 저 새는 날아갈 수 있지만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저녁이 되면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당에 모였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저 소리만 흘러나왔다. 뉴스를 하는지 드라마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마저도 금세 무의미해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말이 줄어들고 웃음은 더 줄어들었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나도 모르게 어깨가 처졌고 표정이 굳어갔다. 어느 날 밤 나는 문득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문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된 걸까? 정말로 이게 내 마지막일까? 그 밤 나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그 무거운 감정을 그대로 안고 잠들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변함없는 일상, 기계처럼 반복되는 하루. 나는 아침을 먹고 정해진 산책 시간을 보낸 후방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때 활기차던 내 가족들이 있었다. 어린 손자들이 내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따뜻했다. 그 손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가물가물했다. 몇 년 전부터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들었지만 정확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 아이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렇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어느 날, 요양원 직원이 내 방에 들어왔다. 이정순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자식들은 한동안 오지 않았다. 오더라도 서둘러 안부만 묻고 가기 바빴다. 그런데 오늘은 면회라니.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춰 섰다. 준혁이와 진우가 서 있었다. 두 손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다. 예전보다 성숙해 보였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오랜 시간 바깥에서 활동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한순간 멈춰 서더니 이내 빠르게 내게 다가왔다. 할머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들이 다가와 내 손을 잡는 순간 그제야 실감이 났다. 이 아이들이 나를 보러 왔다.
나는 손자들의 손을 꼭 잡았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 손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 앉았고 두 손자는 내 앞에 앉아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할머니, 너무 말랐어요. 여기서 힘드시죠?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잘 지낸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요양원에 계신다는 거 부모님한테 듣고 너무 놀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이 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랐지만 아마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겠지.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왜 여기 계셔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세상은 항상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괜찮다. 다들 사는 게 바쁘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그 순간 준혁이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다고 이렇게 계셔야 해요? 이런 게 할머니가 원하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조용히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나는 그들이 뭔가 결심한 듯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손자들이 다녀간 후 내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단순히 안쓰러워서 찾아온 게 아니었다. 그 아이들은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며칠 후 다시 찾아온 손자들은 처음과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떤 결심을 한 듯 무거운 분위기였다. 손자들은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앉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이 따뜻한 손길이 얼마만인가. 그들은 내게 조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내게 뭔가를 제안하려 한다는 걸.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내게 말했다. 그동안 내가 겪어온 것들을 알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그저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며 그들은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겠다고 했다.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자들은 이미 부모님과도 이야기했다고 했다. 나를 다른 곳으로 모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들이 직접 나를 돌보겠다고. 나는 손자들의 얼굴을 보았다. 이 아이들은 정말로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한편으로는 기특했지만 나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너희 인생이 있지 않니?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손자들의 다짐을 듣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요양원의 일상을 따라 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밥을 먹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문득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이 아이들이 나를 위해 그리고 이곳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요양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조용한 복도에서 들려오는 또렷한 목소리. 준혁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준혁이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내 손자가
이곳의 직원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요양원 직원들은 처음에는 준혁을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보았다. 젊은 남성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겠다고 하니 다들 낯설어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게 인사했고 요양원의 생활을 익히겠다고 말했다. 어르신들께 인사부터 드리는 게 좋겠죠? 그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 방을 돌며 인사를 나눴다. 나는 방 안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그는 내 방에도 찾아왔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섰다. 할머니, 저 왔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정말 시작한 거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할머니를 직접 돌볼 수 있어요.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기특하다는 생각과 함께 이 아이가 정말로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그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간단한 자빌부터 익히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에는 배식을 돕고 오후에는 어르신들의 운동을 보조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처음부터 능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달랐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지는 기분을 느꼈다. 준혁이가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다. 나는 매일 창문을 통해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다른 어르신들을 챙기는 모습,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밀어주는 모습, 식사 시간에 배식을 돕는 모습. 모든 것이 아직은 서툴고 직원들은 가끔 그의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배우려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손님이 요양원을 찾아왔다. 진우였다. 그는 내 방에 들어서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저도 시작했어요.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너도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거냐? 진우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곧 형처럼 이곳에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두 손자 모두가 내 삶을 위해 그리고 이곳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매일같이 교육을 받으며 요양원의 생활을 익혀나갔다. 이론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면서 점점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배워갔다. 나는 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것이 진짜 사명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곳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작은 기대를 품었다. 진우까지 합류하면서 요양원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직원들조차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듯했다. 잠깐 돕다가 떠나겠지.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손자들은 달랐다. 그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배식할 때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눈을 맞추며 짧게 말을 건넸다. 오늘 입맛은 어떠세요? 밥은 따뜻하세요?
이런 사소한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놀랍게도 어르신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처음엔 손자들이 말을 걸어도 어르신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밥을 나눠주며 입맛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도 돌아오는 건 고개를 끄덕이는 짧은 반응뿐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괜찮아 정도의 대답이 나오던 어르신들이 점점 더 구체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 반찬이 좀 짜네. 국이 따뜻해서 좋아. 아주 사소한 말들이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다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 작은 반응이 이곳에서 얼마나 큰 변화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미 대화하는 법을 잊은 듯이 살고 있었다. 그저 주어진 음식을 조용히 받아먹고 하루를 흘려보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스스로 원하는 걸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변화는 산책 시간이었다. 보통은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한 줄로 세워 마지못해 정원을 돌게 했다. 그러나 손자들은 그 방식을 바꿨다. 그들은 몇몇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에 어디 사셨나요? 젊었을 땐 어떤 일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르신들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창가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무표정이었고 눈빛이 흐릿했다. 그러나 이제는 작은 대화 속에서 표정이 변하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직원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어르신들이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요양원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은 더 이상 조용히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는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었고, 산책 시간에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나는 이 변화가 반가웠다. 하지만 그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복도에서 직원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감정적으로 개입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될 텐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 수 있었다. 손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날 저녁 준혁이와 진우가 내 방에 왔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니? 준혁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운영진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손자들은 어르신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하지만 운영진의 입장에서 보면 직원과 어르신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이곳은 요양원이지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다. 이곳은 가족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직원이고 어르신들은 보호받는 사람들일 뿐. 준혁이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 우리가 본 어르신들은 가족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냥 식사만 해결해주고 필요한 보살핌만 제공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행복할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들은 맞는 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맞는 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며칠 동안 운영진과의 긴장이 지속되었다. 준혁이와 진우는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조화롭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터졌다. 요양원의 한 어르신이 아침 식사 후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보통이라면 직원들이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보고한 후 절차대로 조치를 취했겠지만 진우는 즉시 어르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응급조치를 했다. 덕분에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운영진도 그들의 방식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 너무 개인적으로 어르신들과 가까워지는 건 조심해야겠지만 확실히 두 분이 계신 후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나는 멀리서 그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감정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요양원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었다. 손자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직원들도 그들의 방식에 익숙해졌고 어르신들도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변해갔다. 나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나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생각을 꺼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한 가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다. 자식들도 손자들도 내 삶이 단순히 연금으로 유지되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사둔 작은 땅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오래전 사두었던 땅.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마을의 한 구석이었다. 값도 비싸지 않았고 특별한 의미도 없었다. 그러나 그 땅이 몇 년 전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땅값은 엄청나게 올랐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조차도. 왜냐하면 그 돈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이 바빴고 부모를 돌본다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달랐다. 준혁과 진우, 그들은 나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움직였다. 단순히 유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싶어 했다. 나는 그제야 결심했다. 이 돈을, 이 땅을 이 아이들에게 남겨야겠다고. 하지만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돈이 단순한 유산이 아닌 더 많은 사람을 위한 희망이 되길 원했다.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유언장을 새롭게 작성했다. 이제 내 재산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들의 노력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지켜보고 싶었다. 그즈음 요양원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다. 준혁과 진우는 단순히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려 했다. 그들의 방식은 단순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늘리자. 사실 요양원의 문제는 단순한 관리 부족이 아니었다. 어르신들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수동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손자들은 그 점을 바꾸려고 했다. 첫 번째 변화는
역할 분담이었다.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일들을 맡겼다. 어떤 분은 식사 전에 물을 나누어 주었고, 어떤 분은 신문을 돌렸다. 다른 분들은 작은 화단을 가꾸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해 보였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고 있었다. 두 번째 변화는 취미 모임이었다. 준혁은 그림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모았고, 진우는 예전에 음악을 하셨던 분들과 작은 노래 모임을 만들었다.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분들이 조금씩 모여들었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요양원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매일이 똑같은 날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요양원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문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혁과 진우가 내 방에 찾아왔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다.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구나. 그들은 조용히 앉아 한동안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이 아이들은 섣부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충분히 고민한 후에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희가 생각해 봤어요. 진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요양원이 이렇게 바뀌는 건 좋지만 결국 여긴 한계가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한계, 나도 알고 있었다. 아무리 분위기가 달라졌다 해도 이곳은 여전히 요양원이었다. 운영 방식이 달라지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라 떠나기 전 잠시 머무는 곳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 봤어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요양원이 아닌 어르신들이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 방법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렇다. 이 아이들은 이제 단순히 나 하나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희가 정말로 그걸 원한다면.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볼 때가 된 것 같구나. 손자들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건 너희가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거야. 그 순간 손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들에게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순간이었다. 손자들은 내게서 건네받은 서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내가 숨겨왔던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너희가 찾고 있던 진짜 해결책, 그 답이 바로 저기에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혁이와 진우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거기 적힌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건 내 할아버지와 내가 오래전에 준비해둔 거란다. 나는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꺼냈다. 아주 오래전, 아직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 우리는 조용한 마을 한쪽에 작은 땅을 샀다.
그때는 그저 노후를 위해서였다. 우리 둘만의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그 땅을 찾아갈 일이 없었다. 그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런데 몇 년 전 그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돈이 단순한 숫자로만 남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저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나는 손자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희가 진짜 해결책을 찾고 싶다면 이 땅을 이용해 보거라. 손자들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혼란과 결심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할머니, 이걸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걸로 진짜 어르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손자들은 단순히 요양원의 한계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결책을 만들 책임을 지게 되었다. 손자들은 내 손에서 서류를 받아 들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는 그저 요양원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 순간이 왔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고민하는 것도 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야. 어떤 삶을 만들고 싶은지가 중요하지. 그 말에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준혁도 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결심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손자들은 내 방을 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밤새 이야기했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내게 다시 찾아와 말했다. 할머니, 저희 결정했어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는 요양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실버 공동체를 만들 거예요. 손자들은 결심이 선 듯했다. 요양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실버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쉽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진우가 단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그만큼 해볼 가치가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의지는 분명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을 가로막을 것이다. 며칠 후 손자들은 요양원의 운영진과 면담을 가졌다. 지금까지의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운영진의 반응은 차가웠다. 공동체라고요? 이곳은 어디까지나 요양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살아가는 건 좋지만 정해진 시스템을 벗어나는 건 어렵습니다. 손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쉽게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였다. 자신들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자 운영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손자들을 바라보았다. 준혁이는 나에게 받은 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원장의 말은 단호했다. 그런 이상적인 모델은 꿈이라고 만들 수 없다고. 하지만 쌍둥이들은 꼭 이루어낼 거라며 자신들에게 다짐하듯 말하며 원장실을 나왔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돈, 공간, 인력, 법적인 절차까지. 손자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길이 시작되겠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들도 곧 알게 되겠지. 그러나 나는 믿었다. 이 아이들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거라고. 손자들의 결심은 확고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요양원의 운영진과 이야기를 나눈 후 손자들은 본격적으로 실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첫 번째 문제는 자금이었다. 땅이 있다고 해도 건물을 짓고 운영할 비용이 필요했다. 두 번째 문제는 허가와 법적인 절차였다.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복지시설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세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었다. 과연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갈 의지가 있을까? 그리고 가족들은 그것을 허락할까? 나는 손자들이 점점 고민이 깊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가치 있는 일이기도 했다. 어느 날 준혁과 진우가 다시 내 방을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할머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지금 당장 큰 공간을 만드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작은 단위로 시작해보려고요. 처음부터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포함해서 몇 분만 먼저 시작해보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이상을 좇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계획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 손자들은 먼저 요양원의 어르신 중 몇 분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율성을 갈망하던 분들,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던 분들을 설득하고 모집했다. 그들의 가족들도 설득해야 했다.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맡긴 사람들은 부모님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두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실험적인 공간으로 옮기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손자들은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요양원에서 변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다. 이곳에서 스스로 역할을 맡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 이것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손자들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는 나도 단순한 구경꾼이 될 수 없었다. 손자들의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었다. 어르신들의 가족을 설득하는 일. 요양원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은 본인 스스로보다는 가족들의 선택으로 이곳에 오게 된 경우가 많았다. 그들에게는 요양원에 계시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혀 있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새로운 공동체로 옮기겠다고 하면 쉽게 허락할까? 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손자들은 요양원에서 변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곳의 생활이 단순히 보호받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움직일 차례였다. 며칠 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면회를 왔다. 오랜만에 두 아들을 마주하니 나는 순간 무엇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다. 하지만 더 미룰 수는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이 요양원을 떠날 생각이다. 그 말을 꺼내자마자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작은 아들도 당황한 듯한 표정과 대체 왜 이러지? 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여기가 싫어서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야. 나는 천천히 손자들이 준비한 계획을 이야기했다. 단순히 요양원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했지만 두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상적이라며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싶다. 큰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작은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두 아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가족들의 허락을 받아낸 후 이제 실버 공동체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 손자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우리가 사용할 공간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설을 마련했다. 당장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곳이란 있을 수 없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실버 공동체로 출발했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나섰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었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작은 마을이었다. 각자의 방이 있지만 공동 거실과 식당이 있었다. 매일 아침 어르신들은 스스로 할 일을 정했다. 누군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화단을 가꾸며 또 누군가는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을.